청와대가 공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자율과 책임의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친박의 패권을 유지하고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을 대거 당선시켜 퇴임 후를 보장받으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을 청와대가 휴지로 만들고 여당 원내대표까지 찍어냈던 사건이 바로 그제 일입니다. 그땐 1998년의 박근혜 법을 부정하더니 이번엔 국민 참여 경선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권력 투쟁에 빠져 공천제도 혁신을 위한 여야 대표 간의 합의에 딴지를 거는 것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발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공천 문제에 당장 손을 떼야 합니다. 또한 새누리당도 청와대의 압력에 굴해 여야 대표 간의 합의를 스스로 뒤집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년 연속 26위에 그쳤습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1위에 비해서 무려 15계단이나 추락한 것입니다. 특히 관료 부분의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되었습니다. 2007년 당시 34위였던 정부 정책의 투명성 항목은 140개국 가운데 123위로 뚝 떨어져서 겨우 꼴찌를 연했습니다. 공직사회 의사결정의 편파성도 15위에서 80위로 떨어졌고 정부 지출 낭비, 공공자금 전용 부분도 줄줄이 추락했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주범임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쉬운 해고가 노동개혁인 양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우리 사회 비정상의 근원인 대통령과 정부 자신부터 개혁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석천 국회부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심번호제는 유권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후보의 사적 접근을 막는 기법으로 정개특위에서도 여야가 합의한 것인데 여권에 논란이 생기는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첫째, 안심번호가 민심 왜곡의 우려가 있다는데 기존의 유선전화 여론조사와 달리 20, 30대 연령층의 샘플 확보가 쉬워져서 오히려 평균 민심에 부합할 것입니다. 노인층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노인층 조사를 위해서는 집전화도 병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역선택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선관위가 같은 날 한 번의 전화로 여야를 어느 쪽 후보를 선택하겠는가 하고 물으면은 그러면은 자기 당 후보의 승리를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남우당 역선택은 어렵게 됩니다. 양당 중에서 한 당의 예비후보 등록자가 한 명뿐인 때는 역선택 가능성이 생기므로 그런 지역은 제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통신사가 갖고 있는 고객의 실질 주소가 선거구와 다를 수 있다는데 첫 질문에 주소를 물어서 타 지역을 걸러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넷째, 세금 공천이 된다는데 그것은 정개특위 소위원회의 합의는 그것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개특위 소위원회의 합의는 각 정당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정치를 위해서 전면적 오픈 프라이머리도 공약했던 정당이 그 정도 예산을 걱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일 것입니다. 다섯째, 선거에 진 정당의 제안을 왜 이긴 정당이 받느냐고 하는데
안심번호제는 당초 선관위의 안이고 정개특위에서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10월 1일 방송사 여론조사의 결과도 우리 국민 찬성 48.8%, 반대 27%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우세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국회 조치로 청년 일자리 박람회가 국회 잔디밭에서 대대적으로 열립니다. 여기에는 참가 대기업이 CJ, LG, SK, 한진, 한화, 신세계, 포스코, 금호아시아나, 네이버 등 대기업을 포함해서 210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3,000명 정도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오늘 약 2만 명 정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의장께서 부재 중이어서 제가 이 행사를 주관하게 돼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국무총리 등 정부도 함께합니다. 일자리,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 기업 등 우리 사회 지도층 모두가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국회가 서둘러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어서 조성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분란이 점입가경입니다. 분란의 본질은 내년 총선 공천권 다툼입니다. 실상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공천권을 두고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야 대표들의 합의가 또다시 청와대의 개입으로 백지화되고 있는 정치 현실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여야 합의를 파기시키면 야당으로서는 여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가 나설 때마다 정치에서 대화와 협력은 사라지고 정쟁만 확산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여당 공천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삼권 분립 정신의 훼손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했던 권위주의 시대로의 폐해입니다. 청와대가 여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며 공천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유신의 부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선거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19회 노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데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 노인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노인의 절반이 빈곤 상태이고 하루 1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인 공약은 줄줄이 파기되고 있고 내년부터 장수수당을 없애는 등 갈수록 노인 지원 대책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이 민망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만연히 시급합니다. 오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20대 총선 지역 선거구 수를 발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도시 집중과 지역 균형 발전이 요원한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의 의석수는 증가하고 농어촌 의석수는 계속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과 지방 출신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첫째,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농어촌과 지방의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과 원칙이 마련될 때까지 선거구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도 잠정 연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방, 지역 대표성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 기형적인 선거구 방지를 위해서 농어촌, 지방, 특별 선거구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을 지키면서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낮아진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차라리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선거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낙선한 후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농어촌이 살아야 도시가 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병헌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꼭 2달 전인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3일 날 찾아보니까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우선 청와대 허락부터 받고 와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해라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이라고 한 현수막이 한 달 이상을 전국에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약속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달 이상을 오픈 프라이머리 선전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왜 청와대도 그리고 친박 의원들도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국민 약속이 뒤집어지는 정당을 정상적인 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참에 차라리 새누리당 당명을 청와당이라고 바꾸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야 합의사안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근본적인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또한 친박들도 청와대가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임을 자각하고 대의기관으로서 품위와 품격을 지킬 것을 정중하게 충고합니다. 추석 기간 여론의 흐름에 대한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당과 새누리당의 격차가 급속도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당대표의 대선 지지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별하게 사실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추석 연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내분과 분란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 당을 바라보는 불편한 저런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뿌리를 다지고 또 꾸준히 단합과 화합을 위한 노력도 일부 평가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서히 국민이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로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국민은 우리를 대한세력으로 인정할 것이다 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패권주의가 재발하고 부활한다면 저 역시도 그 패권주의를 깨트리기 위해 혁파하기 위해 앞장서서 나설 것입니다. 앞으로도 당내에서 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겠지만 가장 선행적인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고 단결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고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야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대정부 질문이 끝난 후 오늘 17일 광주를 필두로 해서 창당 60년 기념 전국 순회 사진전을 대전, 전주, 대구, 부산에서 열 예정입니다. 우리의 뿌리와 저력을 전국에 확산하고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각인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뿌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영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원내대표님이 오늘 인터뷰 때문에 조금 늦게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셔야 되는데 잠깐 숨 돌릴 틈을 좀 드리고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소위 공천 룰을 가지고 지금 새누리당 그리고 청와대의 이러한 권력 싸움, 개파 싸움 참으로 볼상사납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공천 문제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예는 유신 독재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구태한 발상이자 태도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청와대가 지금 안심번호 도입을 토대로 한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당내 친박 의원들이 전면적으로 제동을 거는 행태는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좌파 지키기라고 하는 개파적 이해의 발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법 개정안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권능과 여야 합의의 정치를 전면적으로 훼손하더니 또다시 이렇게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참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통치만 있지 의회 정치는 그야말로 압살되고 있는 형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총선 공천과 관련된 공천 룰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은 여야 대표 간에 모처럼 합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그 취지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기침 한마디 하고 발언 한마디 하면 그야말로 고개 숙이고 꺾이는 그야말로 청와대 거수의 역할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면적인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정당이 이제 와서 안심번호제에 입각한 국민공천제를 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완전히 이중적인 행태입니다. 여야 대표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난 29일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또 밝혔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등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사과 반성 없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일본의 아베 총리의 주장은 한마디로 후한무치한 태도입니다. 안보법을 강행 처리해서 동북아시아 정세를 긴장시키고 법안 철회를 거부함으로써 주변국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유엔 안보리 진출을 추진한다는 것은 얼토당토한 일인 것입니다. 더구나 안보법 강행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조차 전쟁 국가 가능성에 불안해하며 법안 철회와 아베 총리 조기 퇴진을 원하고 있는 마당에 일본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 진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허황된 꿈일 뿐입니다. 과거사의 진정한 반성도 없고 자국의 평화 헌법까지 고쳐서 전쟁 도발 가능성을 열어둔 일본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을 운운하지 말고 안보 법안을 즉각 처리하고 2차 대전 패전국가로서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책임감 있는 태도로 사죄의 뜻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환송을 걸리시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와대 의회 무력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의 무소불위 패권 정치가 의회 정치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배신의 정치라고 하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유승민 찍어내기를 하던 상황, 그 상황은 계속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청와대 완장파 국회의원들을 앞세운 그 박심의 통보,
전략공천을 무기로 해서 한 충성 경쟁의 유도, 또 행정부의 고압적인 국회 비협조, 정치검찰을 통한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또 외교 안보 성과 부풀리기를 통해서 대통령 지지율을 조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면서 의회 정치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궁극의 목적이 박 대통령의 퇴임 후 상황 정치를 하기 위한 정지 작업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심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정치를 복원하고 민주주의 수호가 우리 당의 긴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성과를 높일 회동을 제안합니다. 어제 원유철 대표의 회동을 제가 거부해서 서로 협조 제안을 막은 것 같은 인상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두 당의 대표께서 어려운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큰 성과에도 청와대는 울림이 없었습니다. 청와대가 이것을 폄하하고 날려버리고 불타게 해버리는 동안 김무성 대표는 정상적인 당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데 원유철 대표가 김무성 대표와 본인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표와 저를 2대2로 어떤 내용의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그 회동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거부했던 것이고 오늘 2시에 선거구 획정 문제를 포함한 많은 의회 내 현안 문제는 언제든지 회의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담은 이것도 귀중한 것입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급작히 2대2 회의를 제안한 것은 뭔가 만들어진 느낌입니다. 어디서 요구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귀중한 원내대표 회담을 이제는 성과 중심의 우리 정기국회 유쟁미를 거두는 아름다운 결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이후에 남은 과제인 법률과 예산안 처리 그리고 그렇게도 주장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민생 정책 수립, 경제 민주화에 관한 입법들 그리고 너무 속도를 내려고 하는 듯한 한중 FTA에 관한 꼼꼼한 검증 문제까지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구체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단위의 어떤 방식의 논의도 수용하고 우선 양당의 수석 부대표 간의 회동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전 월세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의 고통이 이제는 한계 상황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난 2년 동안 평균 8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근로자 평균 임금이 264만 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물만 먹고 2년 동안 꼬박 모아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가 내년까지 6만 가구를 넘어 그 전망도 암울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먼 맹탕 정책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가 최고 186만 원에 달하는 뉴스테이를 주거 안정 대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우리 당 김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뉴스테이 공급을 참여하는 재벌들은 164억을 투자해서 8년 뒤 무려 1,064억을 배당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벌 건설사 돈 버는 정책을 서민 주거 대책으로 포장한 셈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월세 전환율 인하 역시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시절 무주택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 집주인도 세입자도 집 걱정, 대출 상황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신 그런 약속의 초심,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 경제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과도한 주거 부담은 소비 주가 내수 침체를 불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민 주거난 해소가 경제 활성화의 한 해법인 셈입니다. 미국과 독일도 임대료 가이드라인위원회 표준 임대료 제도를 운영해서 주별로 지역별로 언제든지 우리 경제 안정화 대책, 경제 긴급 명령 같은 제도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강화하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제도 장치를 빨리 지금 주거복지특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빠른 시간 안에 이 올가을이 지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양당 대표의 합의안에 대한 청와대의 노골적인 개입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부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려고 하는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그리고 상권 분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 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일로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우리 당에 요구하는 길은 하나됨입니다. 우리 당은 60년 역사 속에서 하나가 되며 승리해왔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그리고 또한 대선 승리를 위해 화합, 단합, 통합 우리 모두 함께하는 삼합 정치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66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지금 13%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노인 인구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부동의 1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어르신 비중이 올해 30%를 넘었습니다. 38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10분 중에 6분은 아무런 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연금 구조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연금 정책이 매우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직전에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민주 60년 사진전을 하고 뿌리당원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당원 집회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300회 넘게 당원 어르신들과 함께 7년째 지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지나고 원로 고모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석이 없었으면 좋겠다. 외롭게 홀로 지냈다.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우리 당 차원에서 향후 명절 때는 우리 독거 어르신 뿌리 당원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용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보면은 여당 출신 대통령들은 자기 임기가 끝난 뒤가
좀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새누리당의 청와대와 국회 싸움을 보면은 당대표는 전략 공천 없다, 국민 공천제로 가겠다 하는 방향이고, 청와대는 그걸 극구 저지하고, 그럼 거기에는 대통령 쪽 사람들이 다음 국회에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대통령들의 행보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민주주의가 멀었다. 대통령 임기 중에 소신껏 하고 뒤에 국민들에게 맡기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희 이번 명절을 전후로 고향에서 저는 고향이 경북 안동인데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김무성 대표를 마름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고향의 그 지주의 대행이죠. 왜 당대표가 청와대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마름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지주를 만나면은 본인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저희 고향에 들려오는 얘기는, 지난번 여야 싸우지 말고 합의해서 잘 정치해라 이래 했는데 그것도 자꾸 청와대에서 막는 것 같다. 공적연금 때 그걸 핑계로 해서 여야 합의해 놓으니까 유승민 찍어냈죠. 이번에 국민공천 또 여야 대표가 합의해 놓으니까 그걸 계기로 김무성 찍어내기, 이렇게 해서 여야 합의 정치를 하라고 그러는 게 뭔가 저희 고향 분들이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게 여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실종되지 않고 좀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절차와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당 대표께서 합의한 국민공천제는 꼭 지켜주고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